꼬마 빌딩의 품귀 현상, 수익률과 금리 인상에 따른 주의사항, 다주택자 중과세와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경직되면서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꼬마 빌딩으로 투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해당되고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고 그 건물에 따른 부속 토지는 8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가 상가 투자로 이어졌다.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꼬마 빌딩 매입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선까지 대출해준다.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도 한다.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트렌드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용도를 근생,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대출도 안 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2020년 하반기부터 근생 형태로 바뀌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다.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되어 있는 거 승계가 안 되거든요.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 그리고 이제 신규 대출도 안 돼요. 신규 대출도. 그래서 원룸 건물 매매가 대출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상가 주택이나 이렇게 건물을 샀을 때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다음 달에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 체크하셔야 돼요. 정화조.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예,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수업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오피스 상가 형태의 꼬마 빌딩 투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현재 꼬마 빌딩의 투자 수익률이 3% 미만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꼬마 빌딩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꼬마 빌딩 순수익은 낮아진다. 이자율 상승 시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수익률은 저하되고 결국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은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낀 꼬마 빌딩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꼬마 빌딩 사실 때 수익률이 작은데 입지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입지가 좋으면 수익률이 낮아도 신축을 했다든지 리모델링 했다든지 했을 때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지도 안 좋은데 월세 수익률 자체도 낮으면 그런 건물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 사실 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으면 괜찮지만 일반 주거지역, 뭐 2종 일반, 뭐 이런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이런 거는 아예 사시면 안 되죠. 3종은 괜찮아요. 3종은. 이자율 상승 시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월세 기본 수익률은 연 3.6%를 기준으로 하여 상가 건물을 평가한다. 상가 건물 월세가 300만 원이면 12개월 1년 임대 수익은 3,600만 원이 되어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월세니까 12개월 곱하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 3.6%가 월세 평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3.6% 수익 구조로 상가 건물 매매 금액 평가 시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 건물의 매매가 금액은 300만 원에 대한 월세 수익에 따른 10억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더한 11억 원이 된다. 월세 계산해서 3.6% 역산해서 계산하시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높고 월세 수익률이 낮은 상가 건물은 미래의 신축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건물을 매매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 미래 임대료와 신축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 수익률이 낮으면 미래 가치를 보고 입지를 보고 신축할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저번 주에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 시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수이고 반경 300m 안에 부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상가 건물의 1층 임대료를 극대화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한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대를 잘 놓는 것은 건물의 가치 상승과 직결된다. 엘리베이터 설치 필수,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부지 확보. 신축하실 때는 1층을 주차장으로 넣어서 상가 건물을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권이 완전히 엉망돼 버립니다. 그리고 건물을 도로에서 안으로 들여서 짓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건물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접하게 최대한 밖으로 건물이 나와 있어야지 도로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물은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진입하는 쪽에 주차장을 놓고 건물은 뒤로 앉혀 나가가지고 건물이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건물 있죠. 그런 건물은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호재로 가격이 요동칠 요소는 토지 가격이지 임대료가 아니다. 토지 가격은 호재로 급상승할 수도 있지만 임대료는 그럴 수 없다. 임대료는 임대차 보법상 상가는 최소 10년, 주거는 재계약 시 4년이라는 장기간 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월세를 1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200만 원 받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쪽에 살려고 하는 지역에 호재가 있다든지 개발이 있다든지 만일에 준주거가 상업적으로 바뀐다든지 3종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바뀐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가격이 점프를 크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비싸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정보에 현혹돼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다면 매우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은 월세 수익률이 되게 높다 이런 경우에 보면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모텔 숙박시설 같은 거를 원룸으로 개조해가지고 월세를 극대화시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하실 때 매수인이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인지하고 확인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매수한다는 태각조건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매도인 입장이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이행강제금 벌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굳이 관청에 막 들쑤셔가지고 벌금 나오도록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지도 않으면서 벌금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내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건축사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요령은 건축물 현황도를 봤을 때 건축물 현황도에 그 원룸 건물의 구조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 준공받았을 때 그러면은 보통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건축물 현황도와 현황이 틀리면 그때는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월세 수익률과 입지에 따른 매매 차익의 자본 이득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월세 수익률보다는 우수한 입지에 따른 자본 이득의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상가 건물의 가격 흐름도 아파트처럼 입지에 따른 양극화로 점점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여야 한다. 상가 건물에 투자할 때,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상가 건물,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자본 이득의 가치가 훨씬 더 커요. 월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10%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10년이 돼야지 100%가 되죠. 10년이 돼야지 100%가 되잖아요. 10년. 그런데 내가 3년, 5년을 보유했다 팔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부동산 디스코에서 실거래가를 검색하면 앞에 소유주는 뭐 13억, 14억에 샀어요. 그 앞에 소유주는 11억에 사서 팔았어요. 근데 13억, 14억에 산 사람이 팔 때는 78억에 팔았어요. 해운대에 있는 건물 하나를. 그러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이게 몇십억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과 짧은 시간 동안, 4, 5년 동안. 근데 매도 차익이 60억 정도 났으면 이거는 뭐 한 방에 로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양도소득세를 한 25억 정도인가 내셨거든요. 예. 어머님하고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사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인 명의로 절대 안 사요. 무조건 법인 설립해서 법인으로 사고, 저희하고 계약한 물건도 처음에는 개인으로 계약했다가 법인으로 다시 계약서 바꿨어요. 실거래가 신고하기 전에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가지고.